저희 자이언트 채널에 다시 한번 소중한 게스트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올해 상당히 증시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한 해였는데 이제 올해 한 해가 좀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내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염승환 이베스트 이사님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약간 증시의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좋아지기를 좀 희망했지만 네, 그런 거는 없이 한 해가 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올해보다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사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올해보다는 2022년보다는 23년이 더 좋은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조건 좋아야죠. 올해보다 안 좋으면 안 되죠? 올해보다 안 좋으면 안 되고요. 네. 아니,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이게 짧잖아요, 기간이. 근데 이제 미국 S&P 500 지수를 보니까 올해 이제 아직은 안 끝났지만 올해가 다 끝난 건 아닌데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더라고요, S&P 500 지수가. 네. 근데 이 정도 빠진 게 역대 S&P 500 지수가 그동안 움직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4번밖에 없대요. 4번이요? 예, 이보다 수익률이 네. 더 안 좋은 게. 아, 그럼 막 대공황 뭐 이럴 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70년대라든가. 그럴 때도 있었고, 네. 또 거기 이제 비견해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올해 증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20% 빠진 경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지수가 하루, 한 해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22% 정도 빠졌으니까 한국은 더 빠졌는데, 보통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률이 큰 해에는 보통 다음 해에 거의 다 올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건 옛날 얘기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내년이라고 해서 뭐 좋아질 게 뭐가 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봐도 이 직전 해가 너무 안 좋았으면 다음 해에는 이제 반발 매수 아니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갔던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올해 증시를 괴롭혔던 게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가장 컸던 게 사실은 3고죠,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쵸. 이 세 개잖아요.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컸는데, 아시겠지만 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예전보다는 이제 내년에도 과거보다는 평균보다 높겠죠, 당연히. 높겠지만 올해만큼은 높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가도 약간씩 꺾이고 그렇죠.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 이미 환율은 1200 지금 네. 6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금리는 물론 이제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올리겠죠, 연준이. 근데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올리고 나선 일단 이제 거의 끝나는 걸로. 지금 금리 동결적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올해보다는 이 금리도 레벨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3고는 이제 올해만큼은 아닐 것 같다. 이제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럼 적어도 내년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측면으로만 봐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야, 근데 내년에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주식시장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건 시장이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빠져요, 항상.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고 빠지는데, 보통 경기 침체기에 주식시장이 한 25%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빠진 거죠, 사실은. 약간 바닥 지점까지 왔네요. 네, 우리나라가 올해 최저점이 2100 초반인데, 네. 거기가 27%가 8% 하락한 지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반영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설사 오더라도 이미 주식시장은 한 차례 급락을 통해서 선반영을 했다. 그래서 실제 내년에 침체가 와도요, 뭐 내년에 침체가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나 경제 흐름을 보면 침체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지금 그쵸. 상황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시장이 올해보다 나쁠까, 이거고, 또 한 가지가요, 요게 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인데, 내년엔 드디어 중국이 컴백을 해요. 아, 그렇죠. 그죠? 네. 그동안 이제 지우개처럼 없었어요, 사실은. 네. 중국의 존재감도 없고, 중국은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됐죠. 네. 뭐 제로 코로나 하면서. 우리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신문 기사 보고. 야,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저걸 막는다고 될 문제인가? 우리 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항상. 예. 근데 이제 드디어 풀어버렸어요. 시행착오를 남들이 1년 전에 겪은 걸 네. 이제 겪고 있죠, 중국.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또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어쨌든 이제 오픈을 했고, 내년 중국 경제 1순위 목표는 소비 부양입니다. 그럼 뭐예요? 중국이 살아나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알죠. 그렇죠. 우리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뭐 내년에 얼마 올라간다 이걸 떠나서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지면서 올해 연말을 좀 네.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중국이 요즘 뭐 제로 코로나 이제 안 한다고 뭐 여러 가지도 풀리고 뭐 해외 입국자도 격리 이제 안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이 올해보다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좀 어느 업종이나 기업을 중점적으로 봐야 이 내년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요, 네.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미국은 그동안 안 그랬잖아요. 미국도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기업을 계속 좀 비싸더라도 사면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사실 미국은 네,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네. 시장을 장악하면서,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올라? 근데 진짜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죠. 예, 네. 그게 또 통했던 시장이고, 왜냐면 미국 기업들은 브랜드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성장하고 유지가 잘 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중간재 기업이 아니고 어디 납품하거나 이런 중간재보다는 우리 한국은 사실은 브랜드 회사보다는 뭐 배터리나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중간재죠. 그렇죠. 예,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전방 산업이 꺾여버리면 되게 안 좋은데 뭐 애플, 코카콜라 뭐 할 것도 테슬라도 자기네가 네. 브랜드가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데 한국은 그러질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이 장기 투자가 되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뭔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잘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중국이 딱 나타나요. 중국이 맞아요. 똑같이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더 싸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인을 받아요. 경쟁자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애플을 대체할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죠. 구글도 없고. 근데 우리 한국에 LG엔솔을 대체할 기업은 있어요. 분명히. CATL이 있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반도체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없으니까 그 오랫동안 이 혹독한 세월을 견디며 성장한 건데 어쨌든 현대차만 봐도 현대차 중국에 점유율이 없어요. 중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하이 모터스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장기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드리냐면 한국 주식시장이 좀 특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그냥 주식 그냥 사서 묻어두면 돼. 이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안 통해요. 그거 약간 미국에서 네. 그 스파이 같은 걸 이렇게 적립식으로 맞아요. 써가지고 그게 잘 꾸준히 맞았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시대가 잘 맞았던 것 뿐이지, 영원하진 또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더더욱 좀 이게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좀 특징에 맞게 좀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요, 참 희한한 게 전해 수익률이 안 좋을수록 다음 해가 좋아요. 그런가요? 되게 왜냐면 사이클 타고. 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업종이 딱 하나 네. 있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2년 전에도 좋았는데 네. 작년에도 좋았고 그렇죠. 올해도 좋았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독보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미국에서도 이제 시장이 열렸고 하니까. 그래서 배터리는 좀 예외인데 대부분 한번 섹터들 보세요. 그 2021년도에 네. 그 여름까지 제일 좋았던 섹터가 조선 철강이었거든요. 피크아웃 찍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네. 자, 자동차 보세요. 좋았죠. 네, 좋았죠. 올해 갑자기 가을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망했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아시지만 네, 작년 1월에 너무 좋았는데 네. 사이클 타니까 그냥 네. 급격히 무너지고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한국에. 근데 그런 기업들은 특징이 뭐냐면 좋을 때 사면 안 돼요. 장밋빛 전망. 야, 내년에 반도체 너무 좋을 거야.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야, 반도체 내년에도 좋을까?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지금 딱 그 분위기죠. 딱 분위기.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이 안 좋은 업종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걸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해 수익률이 안 좋은 업종을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한번 이 여러 업종이 있죠, 사실. 대표적으로 올해 최악 업종이 뭐죠? 건설. 진짜 최악이죠. 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진짜 안 좋죠. 망한다는 얘기도 예. 그 다음에 반도체 안 좋잖아요. 사실 올해 안 좋았고. 여러 업체들이, 올해 또 안 좋았던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중국 소비주인데, 근데 거긴 최근에 중국 때문에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럼 안 좋은 업종 중에서, 자, 고민을 해봐야 될 건요. 내년에 그럼 뭐가 좋아질까? 그 포인트를 잡아내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안 하면 되고, 내년에 그래도 이 정도 흐름에서는 좀 좋아진 사이클 나오지 않을까? 어렴풋이라도. 왜냐면 그 기업들이 일단 주가가 싸요.
크게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아이디어가 맞췄을 때는 큰 수익이 나요, 진짜. 근데 이미 올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고 성과 좋은데 이 기업들은요 계속 푸시를 받아요. 야, 올해 이만큼 좋았어. 예를 들면 2차전지가 좋았잖아요. 네. 야, 그럼 내년에 더 좋을 걸 갖고 와봐. 이거예요. 음. 계속 숙제를 내요. 그건 뭐냐면 IRA 법안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이상이 뭘 갖고 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주가가 올해 고점을 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에 맞는 거는 저는 좀 올해 안 좋았던 것 중에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워낙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반도체도 내년엔 좋아질 거예요. 내년 하반기부터 좋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데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 중에 요즘에 좀 제가 보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있다 생각하면 네. 야 좋을 게 뭐가 있지? LG 디스플레이 중국에서 꽤 싼 게 많이 나온다는데. 아니 LG 디스플레이는 얼마 전에 구조조정까지 한다고 예, 좋은 뉴스 하나도 없고 막 네. 적자에다가 그렇죠. 근데 LG 디스플레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디스플레이 업종에 많은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도 있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LCD는 안 돼요. LCD가 사이클을 탈 수가 없는 게 이제 어차피 LCD는 사양 산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LCD를 하자는 게 아니라 OLED인데 OLED도 올해 너무 안 좋았잖아요. TV 안 팔리죠. 스마트폰 안 팔리죠. 애플 아이폰마저도 기대했는데 맞아요. 중국에 셧다운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이제 올해 OLED 농산 그냥 망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년에도 나쁠까를 고민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내년에 보세요. OLED 하나도 기대를 안 하는데 자 내년에 기대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XR 기기가 나옵니다. 애플에. 그게 드디어 내년인가요? 내년에 나온다고는 했는데 물론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계속 미뤄졌으니까. 근데 삼성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삼성이 그 XR 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OLED가 있어요. 아주 작은 OLED인데 그거 시험 투자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약간 파일럿 투자라고 하는데 시험 생산을 해보는 거죠. 그 뭐냐면 삼성이 이제 이쪽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는 이제 뭔가 그 테스트 좀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 만약에 내년에 예상대로 애플이 그걸 내놓는다면 XR 기기 애플이 내놓으면 좀 다르잖아요. 그럼 XR 기기는 어떤 이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OLED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그렇죠. 실패를 해도 잃을 것도 없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애플이 히트를 쳐주면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는 없지만 적어도 플러스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적어도 내년엔 올해보다는 아이폰이든 중국은 살아나요. 어찌됐건. 그렇죠. 그죠? 네. 적어도 올해보다는 좋아요. 네. 이걸 올해 기본 워낙 베이스로 좋았으니까. 깔고 가요. 네. 그래서 그럼 중국 스마트폰도 올해보단 잘 팔리겠죠. 올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근데 중국이 적어도 내년에 셧다운 풀어주니까 지금 거기다가 아이폰 15가 14만큼의 그런 생산 부족은 이제 안 나오겠죠. 그리고 애플도 지금 최근에 인도 쪽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공급망도. 그러면 적어도 아이폰 15는 14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게 기본 밑바탕이 깔려있고 또 한 가지가요. 이건 24년도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패드나 이런 노트북 보면 그 요즘에 보면 대부분이 그 LCD잖아요, 아직은. 네, 아직 기본 베이스가. 근데 애플 아이패드에 이제 24년부터 OLED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아이패드는 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OLED가 3개 정도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근데 고급 모델에만 네, 들어가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이패드가 1년에 한 5천만 대 팔린대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한 3분의 1, 4분의 1 되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건 하나만 팔려도 OLED 3개예요. 그렇죠. 네.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만들기 힘들고. 만들기 힘들고 그래서 주저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쪽에도 탑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OLED 사이즈가 커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없는 시장이 또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OLED를 내가 투자했을 때 이제 잃을 건 없는 상태, 크게 잃을 건 없는데 내년 뭐 1분기인지 2분기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적어도 내년 하반기엔 왜냐면 24년도에 나오면 내년 하반기엔 이거 설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뉴스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내년에 OLED에서 기대할 것들이 최소한 3개는 있으니까. 이러면 지금 이렇게 관심 없을 때 이런 걸 투자해야지 그냥 남들 다 하는 이미 올라간 거를 야 좋다고 막 여기저기 기사 나오고 면세점 뭐 이런 거 네. 항공주 이미 뭐 올라간 이렇게. 거 해봐야 결국 우리는 뒷북만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물려요. 네. 또 물리고 또 다른 거 좋은 거 또 쫓아가고. 네. 그래서 하나의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하실 때 저는 꼭 좀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한번 그래서 내년에 디스플레이가 실패할 수 있더라도 여기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그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결국 디스플레이 업종은 내년에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있다. 네, 있는 그런데 거죠. 올해 워낙 수익률이 안 좋았기 네. 때문에 그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매력적이다. 다만 이제 네. 제가 그 OLED 업종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좀 여러분이 한 단계만 더 나가시면 좋은 게 OLED도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핵심 기업이 뭔지. 그래서 OLED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옛날처럼 대규모 투자는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소재 업체 있죠. 음. OLED 거기 들어간 핵심 소재들. 네. 그런 회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소재 기업. 저도 사실 OLED 소재 기업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서학개미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네. 옛날에는 뭐 사실 미국 투자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사실 되게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사님 생각에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 시장 어디가 더 좋을 것으로 보시나요? 중국, 홍콩 다른 데가 더 좋다. 그러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중국도 좋겠죠, 당연히. 네. 중국은 뭐 당연히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니까 좋은데,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렵잖아요. 거기 뭐 정치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힘들죠. 그래서 네. 저는 별로 중국이나 홍콩 쪽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면 상관없는데 투자를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러나 방향성 측면에선 중국, 홍콩도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한국과 미국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것도 무의미한 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올라가는 기업은 올라갈 거고 사실 떨어질 기업은 떨어져요. 사실은. 네, 올해도 오른 네.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도 네. 보시면 미국 나스닥은 폭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다우의 대표 기업 몇 개, 특히 엑소모빌은 주가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야 나는 올해 한국이 좋을 거니까 한국만 하겠다. 이러면은 미국의 또 좋은 기업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환경상 한국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을 봤을 땐 주로 빅테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빅테크 시대는 조금 이제 점으로 가는 거는 같아요. 환경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빅테크는 저물가 저금리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금리 때문에. 네. 금리가 낮아야 그 기업들이 그 고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환경이 내년에 완화돼도요. 옛날에 제로 금리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장은 못 왜 돌아가죠. 못 들어가죠? 네. 몇 년은 걸려요. 또 네. 뭐 무슨 엄청난 또 쇼크가 발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가기 어렵고 그리고 빅테크 지난 10년간 성장했어요. 아시잖아요. 네. 매년 폭발적인 성장. 말도 안 불가능- 되게 성장했죠. 네. 근데 그 성장률은 점점 둔화될 겁니다. 우리 옛날에 SK텔레콤이 2000년 초에 그때 IT 버블 터질 때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초고속 인터넷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때는 테슬라 못지 않았어요, 사실은. 광랜 뭐 이런 거 네, 처음 나오던 맞아요. 시절이죠. 지금 어때요? 그때보다 돈 훨씬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근데 밸류는? 확 떨어지죠. 예, 왜냐? 성장률이 안 나오거든요. 빅테크도 똑같아요. 영원히 영원한 성장할 수 성장은 예, 없다. 돈은 더 벌지언정 사람들이 봤을 땐 야, 이거 성장 안 나오니까 이제 밸류 할인을 해줘 버려요. 네. 그래서 미국도 그런 기업들보다는 미국 안에서도 성장하는 게 뭘까? 이걸 네.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장하는 거는 지금 가장 큰 트렌드가요. 올해 미국에서 제일 좋았던 게 에너지도 있지만 네. 제일 요즘에 수익률이 좋은 게 미국 리쇼어링 있죠. 네. 제조업을 미국에 네. 이제 공장을 지을 네. 때 거기 들어갈 때 공장 지을 때 뭐 음. 밸브라든가 뭐 자동 캐터필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기업도 성과가 좋아요. 근데 이 리쇼어링이 올해로 끝날까요? 아니죠. 내년, 네. 내후년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이게 성장이 나오는 섹터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리쇼어링이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입니다. 네. 네. 무형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미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래서 한국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꼭 미국이 나쁘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미국도 제조업 베이스가 좋을 것 같고 한국은 그런 기업들, 한국은 다 중간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가장 좋았던 섹터가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공장 지으니까. 배터리 공장. 우리나라 기업들 들어가죠. 한국 주식시장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근데 한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은 힘들겠죠. 옛날만큼 그렇게 성과 나오기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의 제조업체들을 한번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가 공장 지을 때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럼 더 좋겠죠.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맞아요. 지배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전 세계 인구 중에 구글 안 쓰는 사람 사실 맞아요. 없고, 네, 스마트폰 없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빅테크의 고성장 시대가 끝나간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네. 방금 말씀하셔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 빅테크가 못 들어간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유튜브를 열어줬어요. 막 그러면 이제 구글 바뀌어요. 네.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럼 바뀌죠. 네. 네. 근데 그런 일은 우리가 아직은 모르잖아요.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빅테크가 성장이 지금 안 나오니까 이러는 건데, 뭔가 새로운 성장이 나오면 또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 열리지 않는 이상 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생각 못한 스마트폰을 뭐 대체할 만한 뭔가가 나온다, 네. 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당장 내년에 일어나기도 힘들어 네. 보이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2주 신저가를 몇 번이나 갈아치웠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이렇게 반도체 지금 힘든데 힘들 때 이걸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좋은 날이 찾아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 근데 이거를 명확히 하기 네. 어려운 게, 올해도 상반기만 해도 하반기 괜찮지 않을까, 이런 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 주가 움직였잖아요, 상반기에. 근데 전쟁 터지고 중국이 그게 좀 컸어요. 상해실 셧다운 해버려가지고. 맞아요. 2달간. 이게 스텝이 꼬였고, 그러니까 극도로 고물가는 이어지는데 수요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재고는 재고 미친 듯이 엄청 쌓- 쌓이고. 예. 지금 이제 재고떨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유증이 지금 내년 아마 2분기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그건 주가는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미 반영은 했고, 지금 시장이 지금 뭘 고민하냐면,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내년 3분기 얘기를 해요. 네. 내년 3분기도 좋아질 거다. 네. 근데 시장은요, 아직도 의심을 해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주가 잘 못 가는 거예요. 3분기 좋아지면 올라가야 돼요, 사실 주가가. 그렇죠. 근데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야, 올해도 믿었는데 안 됐잖아. 내년 3분기란 증거가 어디 있냐. 사실 누구도 못 해요, 그거를. 네. 가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내년 3분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는 중국 소비가 살아날 겁니다. 그렇겠죠. 일단 중국은 소비 부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가전제품도 소비 늘어나고요. 스마트폰. 중국 사람들이 지금 지난 한 2년간 소비를 제일 못했던 게 가전하고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못했대요, 그거를. 그럼 적어도 반도체 수요에는 좀 긍정적이겠죠. 스마트폰도 지금 3년인가 5년째 역성장. 예. 그럼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반도체 수요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중국이 돌아오니까. 컴백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년 하반기 되면요, 우리 그 코로나 2020년인데 이제 3년 차가 넘어가요. 네. 그때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뭐 갑자기 안 사던 노트북 사고 난리가 났죠. 집에 있으니까. 가전제품 막 사고. 근데 보통 3, 4년 지나면 교체주기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컴퓨터는 조금 가전제품보다는 좀 빠르잖아요. 빠르죠. 예. 뭐 TV야 5, 6년에 한 번씩 바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주기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는 한번 오지 않을까. 적어도. 맞아요. 근데 올해까지는 진짜 노트북도 최악이죠. 안 사요. 근데 그게 내년 하반기에 이제 돌아올 확률이, 그럼 이것도 적어도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는 전 세계 통화량하고 좀 연동이 돼요. 전 세계 통화량이 증가할 때는요, 그 뒤에 뭐가 깔리냐면, 야,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좋아지잖아. 이게 알잖아요, 우리. 네, 아는데,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면 경기가 나중에 좋아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죠? 긴축을 하면? 야, 긴축해. 그럼 뭐야, 그 다음은 경기 안 좋아져. 긴축하니까. 그래서 반도체 기업 주가가 알아서 빠져버려요. 경기가 나빠지기도 전에 긴축하네? 그냥 알아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거나 뭔가 좀 통화 정책이 바뀌는 시그널이 나오잖아. 그럼 주가 알아서 올라가요, 또. 근데 그 두 축이 중국과 미국인데, 중국은 돈 풀죠. 무조건 풀죠. 푸는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됐냐면, 중국은 돈은 푸는데 이상한 정책을 했어요. 제로 코로나. 맞아. 아니, 돈 풀면서 경기 부양하는데 나오지 말래. 이게 꼬여버렸죠. 그러니까 그쵸. 이게 전혀 플러스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되냐? 돈 풀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중국 유동성, 소비 늘고. 근데 미국은 일단 아직은 조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금리는 한번 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는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 적어도 글로벌 유동성은 내년에는 좀 낫지 않을까. 올해보다는. 이게 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3분기, 4분기에는 좀 살아나지 그래도, 않을까. 예, 수요가. 한 2년 안 좋은 거잖아요. 내년 3, 그리고 4분기면. 한 가지 더 있는 게, 어쨌든 내년에 공급 줄이잖아요. 아, 그렇죠. 올해보단 많이 줄여요. 삼성은 안 줄여도 2, 3등 업체가 팍 줄이거든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래도 좀 살아나니까 이건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그렇죠.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가 낮잖아요. 엄청 빠져가지고. 그럼 이럴 때 투자를 한번 여기서 크게 잃을 게 있을까? 예,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단 지금 올라가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가 좋다면 적어도 지금 주가보다는 내년에 훨씬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를 도망갈 때가 아니라 좀 담아야 될 때 아닌가. 저는 관심 있게 그렇게, 봐야 예. 되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하이닉스, 뭐 키옥시아, 이 낸드 쪽이지만 네. 뭐 마이크론 다 감산한다, 투자 안 한다 이랬는데 삼성만 우리는 KPX 투자 유지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게 나중에 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질 때 삼성이 다른 경쟁사, 뭐 이게 하이닉스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이런 데보다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할 훨씬 때 유리하죠. 좋겠죠? 훨씬 유리하죠. 그런 게 좀 있어요. CEO가 잘못하면요. 지금은 CEO들이 욕을 안 먹어요. 하이닉스한테 뭐라고는 못해요. 왜? 이거 하이닉스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오팡이 안 좋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경영자 탓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사실은 뭐 삼성이든. 감산을 왜 함부로 못하냐면요. 나중에 업황이 갑자기 좋아지잖아요. 감산한 CEO는 욕 먹습니다. 대응이 안 되니까. 야, 삼성은 저렇게 돈 버는데 우리 지금 뭐야? 이거 생산도 못 해가지고. 감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결단이에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삼성은 어쨌든 감산을 안 하죠. 만약에 내년에 업황 좋아져요. 삼성은 치고 나가는 거죠. 점유율 더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2, 3등이 감산해 준 게 고맙죠. 완전 땡큐죠. 완전 떼죠. 1등의 여유고. 예, 근데 사실은 삼성이 해주면요. 삼성까지 만약에 같이 하잖아요. 업황이 굉장히 빨리 돌았어요. 그럼 바로 회복될 수도 있는데 삼성이 좀 늦거나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늦어지지만 어쨌든 3, 4 다 좋아지겠지만 삼성이 확실히 격차를 더 벌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업계 1위의 품격 그리고 현금이 많더라고요. 삼성이 역시.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감산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아이템이 전기차예요. 이 IRA가 사실 전기차 시장을 많이 덮쳤잖아요. 특히 현대차 쪽에는 좀 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포드에 이미 현대차가 따라잡힌 상황인데 이 IRA가 내년에도 이 현대차와 기아 25년인가가 조지아주 완공인데 그때까지 좀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계속 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 저는 큰 작용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이미 작용을 했고 다 알잖아요. 이 악재 알죠.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주가도 되게 부진한 거고 IRA 법안에 아무도 지금 기대 안 하잖아요. 법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적어도 내년에 어쨌든 지금 전기차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팔릴 수 있지만 그게 IRA 법안 때문이면 현대차의 경쟁력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IRA 오히려 효과를 받고 제품도 똑같이 동등한 상태에서 내놨는데 보조금도 받고 근데 안 팔려요. 이건 진짜 데미지가 이거 이상이에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경쟁력의 문제인데 그 7,500달러인 거예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7,500달러니까 이거 못 받는 것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가 좀 덜 팔렸다 경쟁사보다 이거는 그냥 용납을 해줘요. 야, 너네 잘못은 아니잖아. 뭐 현대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현대차가 억울한 게요. 조지아주 공장까지 지어준다고 하는데. 완전 미국도 완전 환영하고 압수하고 해놓고 다 해놓고서. 근데 뒤통수 때린 거잖아요. 이거는 허용해줘요. 또 FTA 체결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거는 그래도 IRA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IRA를 너무 마이너스 보진 말자. 이미 반영은 됐으니까.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IRA보다도 지금 현대차 주가를 짓누르는 거는 내년에 차가 안 팔릴까 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금리가 너무 올랐죠. 할부 금리. 근데 그동안은 중고차 가격도 높고 하니까 막 신차를요, 막 그냥 막 예약 걸어놓고. 질러놓고. 예. 그리고 대기도 되게 길었잖아요. 인센티브도 줄 이유도 없어요. 딜러들한테 인센티브 줄 필요가 없죠. 대기하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뭐 제발 팔아줘 이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뀝니다.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죠. 차 생산이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취소를 하기 시작해요. 할부금리 또 높고 하니까 차 수요는 줄고. 자동차 수요가 어쨌든 금리나 이런 소비 심리에 되게 민감한데 비싸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만약에 줄인다. 금리 부담이 있어가지고. 줄이기 시작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재고가 늡니다. 재고 늘면 신차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딜러들한테 다시 가서 야,
좀 팔아줘. 네. 이러면 인센티브가 또 올라가요. 그럼 적어도 올해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어렵냐면요. 이게 어디까지 실적이 악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좀 약간은 지금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주가 싼 거는 알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익 방토는 나면 어떡하지? 이 우려가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아직은 조금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매력은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현대기아는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되게 또 매력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현대기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차도 지금 그렇죠. 잘 만들고 하니까. 근데 진짜로 차가 안 팔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 달리 잘 팔릴 수도 있어요. 네. 잘 팔리죠. 뭐 금리 오르고 그래도 차 살 사람은 산다. 이래 버리면 뭐 그냥 그 악재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일단은 요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테슬라가 또 사고 쳐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까지 폭락을 하니까 다른 자동차 다 같이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금 힘든 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혹시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티시되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인내심을 발휘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테슬라도 뭐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할인 막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머스크 막 재료비 올랐다고 차가 엄청 올리던 건 언젠데 갑자기 할인을 한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와, 사람들이 차 안 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현대차에도 영향을 주긴 했던 것 같은데 매력은 있는 게 밸류는 되게 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내년에 좀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차 그렇죠. 만들 때 원자재 네. 많이 들어가죠. 뭐 철강이나 이런 거. 그게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도 비용 줄면 뭐 이익은 이익은 그래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정확히 지금 계산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가 덜 팔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1월 달에, 1월 말인가요?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들어가잖아요. 그때 IR을 하겠죠. 그때 이제 좀 명확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1월 말에 있을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일단은 좀 지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몇 년간 진짜 거침없이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어떻게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2차 전지 완성 세트 업체 혹은 소재 업체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은지 좀 궁금하네요. 2차 전지는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이제는 기업 차별화.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기업은 저는 되도록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는 어쨌든 중간재이기 때문에 지금 25년까지는 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스케줄상 미국의 대규모 투자 25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들어가면서 증설도 하고 하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밸류를 미리 다 당겨 반영했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실 건 너무 비싼 기업들, 지난 한 2, 3년간 10배 막 오르고 막 이런 기업들 많잖아요. 있죠. 거기는 되도록이면 저는 좀 투자는 안 하셨으면. 왜냐면 뭐 내가 감각이 있어서 폭락할 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떻게 가냐면 주가가 그렇게 오른 기업들이 이제 옆으로 늘어져 버려요. 사이클 타면서 좀 급락했다, 또 좋은 뉴스 나면 또 올라가요. 근데 옛날 고점을 넘는 것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감각이 있으신 분들 저점에 사세요. 단타하세요. 그러면 또 한 3, 40% 수익 나요. 근데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일반 개인 투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업종 중에서는 너무 달린 기업들보다는 아직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소재나 이런 쪽보다는 내년엔 장비가 좀 더 낫지 않나. 장비. 왜냐면 장비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 들어가요. 공장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유럽에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장비 발주 실제로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장비 회사들은 좀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여러분 보셔야 될게요. 이게 매출하고 이익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적자 기업도 많아요. 숫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2차 전지 장비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실적과 연결이 되는지도 꼭 검증하시고 그리고 독점 장비 만드는 회사가 되게 좋아요. 기술력 있는 장비 회사가.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저는 실리콘 응급제를 좀 실리콘 응급제. 뭐냐면 양극, 응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분리막, 뭐 전해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많이 올랐어요. 응급제 대표주자 포스코 케미칼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 이쪽에서 지금 대중화 안 된 것 중에 유일한 게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응급제에다가 실리콘을 좀 넣는 거거든요. 5%. 그러면 주행거리가
확 늘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성능이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첨가를 했는데 포르쉐 타이칸 아시죠? 아, 알죠. 전기차. 알죠. 네. 거기에 실리콘 응급제 실제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아직은 모델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BMW 일부 모델도 좀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전기차 회사들도 네. 알죠. 야, 이거 좀만 넣으면 성능 좋아지니까. 근데 이쪽 산업이 이제 드디어 좀 태동을 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증설도 하고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뭐 개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증설하면서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대량 생산이 될 가능성이 네. 높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좀 먼저 선반영을 또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2차전지에서 아직은 좀 못 올라간 거는 좀 그쪽으로 보니까 실리콘 응급제 관련 기업이 뭔지 한번 네. 좀 찾아보시면 몇몇 업체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를 포착하시고 그리고 2차전지 광물 기업. 광물 기업. 올해 사실 좀 뜨거웠죠. 네. 일부 뭐 리튬에서 한번 네. 10배 갔더라고요. 그거 말고요. 그런데 그건 말고 네. 우리나라 회사 중에 네. 그 2차전지 광물 지금 제대로 하는 기업이 어디예요? 있어요? 철강회사 있잖아요. 아, 철강 쪽에서. 철강 쪽에서 이미 금속 이 광물 자원 다 컨트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비철금속, 철강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철강과 금속을 하고 있죠. 그렇죠. 돈 잘 벌어요. 밸류도 엄청 싸요. 네. 철강은 밸류 안 주잖아요. 안 주죠. 네. 근데 여기에 리튬, 뭐 리켈, 뭐 이런 게 붙는다. 네. 그러면 주가가 레벨업을 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주가가 워낙 또 저밸류 기업들이니까 네, 부담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광물 사업을 하는 그 좀 대형 회사들, 대형 철강 회사들 이쪽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데가 어디가 있나요? 전 뭐 사실 대표적인 게 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네. 그 아르헨티나에 딱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고려아연. 맞아. 고려아연이 고려아연도 유명했죠. 네. 또 한 가지가 전 구리도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LS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도 광물 자원 다 컨트롤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 그런 쪽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리튬 쪽에선 저는 사실 미국 앨범알 거기가 근데 워낙 거기도 유명했었으니까. 엄청 올랐어요. 근데 거기 네.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라가지고 딱 저는 말씀해 일단 주셨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른 거는 일단 기다리자. 제발. 다친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이 올랐죠. 진짜 네. 많이 오른 기업이라서. 국내에서도 그런 이제 철강 쪽을 원래 하던 어떻게 보면 진짜 밸류가 올드하고 확장되는 거죠. 한번. 네,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네.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을 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 중국 얘기가 계속 오늘 그 방송 중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 시장이죠. 네. 네, 다양한 리오프닝주가 시장에서 등장을 했는데, 국내 기준으로 최후의 승자는 엔터주가 리오프닝의 그 약간 왕관을 차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년 엔터주, 저번에는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직도 좀 좋게 보시고 계신지,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좀 어디가 그래도 내 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엔터주는 사실은 계속 지속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K캅이 안 꺾이고 그리고 신인 그룹들이 나와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막 뭐 100만 장 파는 그룹도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보니까 하이브가 이제 BTS 군입대하고 나서 좀 많이도 우려했는데 뉴진스란 그룹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완전히 그 공백을 좀 메꾸기 시작합니다. 네. 뭐 당연히 BTS를 완전히 메꾸지 못한다 네. 하더라도 너무나 훌륭하게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 주가가 올라가요. 네. 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엔터주들은 좀 주가는 잘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엔터주들이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 지금 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새롭진 않아요. 다 알아요. 그건 그래요. 모든 투자자가 다 알고 그래서 밸류를 무한대로 주긴 좀 어려워요. 네.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잖아요. 네. 엔터주 많이 원래 올랐어요, 좀 그리고. 고밸류죠. 네.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엔터주를 지금 사서 큰 수익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엔터주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한번 확 빠진다. 네. 그러면 수익률은 또 올라갈 수 그렇죠. 있을 여지가 있는데 네. 지금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미 주가도 그걸 좀 선반영한 것 같아서 근데 유일하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중국에서 이제 콘서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직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대는 남아 있으니까 주가 유지는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엔터주를 투자하는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네. 늦은 거 아닌가. 들어가면 네. 빨리 들어갔어야 된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수익률을 면에서는 조금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주가 내년에 기대만큼 못할 거라는 게 아니고 네. 기대만큼 하겠지만 이미 기대만큼 다 알고 하면 있다. 주가는 안 오르잖아요. 네, 이미 또 다 알잖아요. 네, 다 알죠, 진짜 사실. 네, 엔터주 네. 뭐 나쁘게 보시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모두가 또 너무 좋게 보면요 주가에 네. 그게 이미 반영돼서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투자 아이디어에서 제일 좋은 게요 네. 최악인 거거든요. 다 안 좋다고 할 때.
다음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국민주죠.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본업이 사실 디지털 광고예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미국 구글, 메타 마찬가지로 올해 전 세계 광고 시장이 다 안 좋았잖아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내년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올해 주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런 광고 시장의 부진 이런 걸 좀 뒤집고 내년에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가 와서 만약에요.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면 옛날 같으면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낮출 거예요. 그럴 거죠. 그러면 플랫폼은 가죠. 네. 근데 지금은 경기 그럴 것 같진 침체가 않죠. 내년에 온다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야 오는 건 알겠는데 금리를 낮출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금리를 낮춰도 한 번 정도. 근데 한 번 낮추는 거 가지고 옛날처럼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 오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낮춰도 만약에 내년에 연준이 5%까지 올린 다음에 금리 한 번 낮추면 4.75거든요. 네. 네. 그래도 너무 높잖아요. 4.75도 높죠. 어마어마하게 네. 높은 거예요. 이 플랫폼 회사들이 주가가 좀 제대로 가려면 저는 미국 금리가 2%대까지 떨어져야 될 거예요. 2%. 네. 야. 근데 그거는 24년이나 25년 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겠죠. 네, 그래서 내년에 사실 플랫폼 기업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플랫폼 기업도 언젠간 한번 움직일 거예요. 지금 디스플레이를 제가 네, 이제 네, 내년에 네, 좀 네, 좋게 네. 보는 것처럼. 근데 같이 올해 둘 다 안 좋았죠, 섹터 네. 면에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플랫폼이 내년에 좋을 만한 게 별로 안 보여요. 제가 고민을 네. 해봤거든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말고는 네. 딱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년에 뭐 성장이 나올까? 네. 경기 그럴 침체 것 같지도 오는데 광고 주고 광고 주겠습니까? 안 주죠. 더 줄여버릴 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메타 플랫폼 같은 페이스북 같은 데는 유럽이 규제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광고 네. 규제 같은 거 들어가니까 여기서 성장이 쉽게 나올까. 그리고 우리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도 해외로 그래서 정말 진출을 해요. 해외 확장을 위해서. 사실 근데- 푸시마크도 맞아요. 그래서 인수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성과 나오려면 최소 2년은 봐야 돼요. 하긴. 내년에는 확인이 안 돼요. 네. 적어도. 24년에 좀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24년도는 그래도 좀 기대할 게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때는. 근데 적어도 내년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크게 기대할 만한 이슈는 별로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을 해주면 좋지만 그건 그냥 너무 막연한 거니까 네. 그건 배제한다면 진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와서 물가 낮은데 네. 네. 금리를 세게 낮추든가 음. 아예 음. 낮추는 그런 흐름이 나오든가 아니면 주주 환원책을 엄청나게 써주는 거죠. 음.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가. 네. 매입만 하면 안 되고요. 소가까지 해야죠. 엄청난 소가. 네. 아니면 카카오는 자회사 합병. 아. 자꾸 상장시키니까. 네. 이런 이슈가 있으면 내년에 반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기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그래서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네. 네이버 카카오는 24년에 좀 기대를 해보되 네. 내년까지는 조금 음.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주가 사실 한 작년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바이오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쪽을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한 코로나 초기 2020년, 21년에 비해서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2, 3분기 영업이익은 꽤 좋았더라고요. 네. 주가는 부진을 했는데 내년에 이런 우리나라 대표하는 바이오 쌍두마차 선바랑 셀트 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옛날 고점 수준으로? 고점 수준까지는 고점이면은 여기서 주가가 셀트리온에도 두 배 넘어요. 2배 넘어야 되는. 그 현실적으로 네. 사실 저도 뭐 주주분들 많으시니까 가면 좋겠지만 네. 그러려면 조건이 붙어야 되잖아요. 뭐냐면 셀트리온이 이제 성장하려면 미국하고 유럽이잖아요. 여기서 그 지금 환경이 좀 어려운 게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옛날엔 셀트리온이 그냥 1등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따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일을 또 나눠 갖게 되니까 요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제대로 좀 올라가려면 일단 내년에 그 셀트리온이 내놓는 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중에 네. 바이오 시밀러. 휴미라 휴미라. 네. 요게 어마어마하게 큰 네. 거잖아요, 시장이. 근데 이게 그렇죠. 드디어 특허 풀려서 네. 내년 8월에 아마 셀트리온 미국이 내놓을 텐데 8개 기업이 경쟁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셀트리온이 독보적으로 잘한다. 네. 당연히 그럼 주가 가지 말라고 네, 해도 네, 가요. 근데 경쟁에서 만약에 밀린다. 그럼 아무리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되게 그동안 잘해왔고 몇몇 바이오시밀러 뭐
레미케이드인가요? 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트룩시마, 네, 이런 이제 그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성공적으로 론칭을 했는데, 아쉬운 거는 경쟁자들이 자꾸만 찌어지니까 나눠 먹기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저는 뭐 삼성도 내년 네, 같이 출시하거든요. 네. 여기서 제일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는 뭐냐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산하의 그 보험회사가 하나 있나 봐요. 네. 미국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랑 다르게 민간 보험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처방 의약품을 네. 결정을 하잖아요. 약가도 좀 결정하는 편이고, 네. 여기서 보험이 등재가 돼야 돼요. 아. 근데 그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네. 3개인가 4개 제품을 휴미라 바이러스, 네. 요걸 보험에 넣겠다. 아. 여기에 반드시 셀트리온이 들어가야 돼요. 아, 거기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네. 아니, 의사가 처방 안 해주면 네. 어떡합니까? 아. 처방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삼성 바이오 에피스 똑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리 한국의 삼성과 셀트리온이 들어가길 바라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주가 또 실망하겠죠. 네. 많이 그래서 이거는 뭐 실망하죠. 제가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고, 내년에 휴미라가 좀 굉장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성공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업종별로 이제 내년 전망, 그리고 내년에 대한 생각들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 주식 투자자분들이 절대 웃을 수 없는 네, 한 해였지만, 너무... 내년에는 좀, 다들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찾아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좋으신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한 3달 뒤에 또 네, 만날 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고, 지금까지 말씀에는 염승환 이사님이셨고, 저는 진행의 앤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